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장례 일정 또 장례위원회 구성이 확정이 됐는데 서울특별시 장례로 치러지는 데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내놓은 추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정치권은 강하게 맞붙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배종우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충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병원에 빈소가 마련돼 있고 시청 앞에 시민장으로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실 사법연수원 동기였더라고요. 오늘 네, 충격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노영민 실장을 통해서 전해준 것 같은데 두 분이 이제 방송 평론을 하시면서 직간접적으로 그래도 많이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떤 심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국민들 충격적이다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참 오랜 인연인데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은 이제 굉장히 각별한 그런 관계입니다. 두 분의 삶을 오래 함께하면서 매우 특별한 인연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사법시험은 22기 동기예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은 12기 동기예요. 예. 사법시험은 이제 80년도에 합격을 했고 82년도에 연수원에 함께 연수를 했고 그때 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서에 보면은 숫자가 적어서 굉장히 사법연수원 동기들끼리 그게 각별한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인권 변호사 네. 그리고 시민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시민운동의 획을 그을 정도로 굉장히 혁혁한 그런 이제 공을 많이 세운 분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반부패 운동이라든지 소액 주지 운동이라든지 또 사법 개혁 운동이라든지 낙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 할 때도 네. 개인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분은 유신 시절에 유신 독재에 반대하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제적을 당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어서 예. 이번에 이제 조문을 본인은 직접 안 하고 노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모들을 보내서 대신 조문을 했고요. 예. 그 조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랜 인연인데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동시에 당시 이제 한국판 뉴딜 그 발표 계획이 13일 날 잡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 장례가 서울시장으로 예. 하면서 5일 하면서 이제 발인이죠. 발인이라고 예. 겹치니까 하루 이제 연기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큰 충격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숙연해지고 그렇죠. 그 원인이 원인이었던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잘잘못은 일단 장례식이 끝나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박원순 시장 마찬가지로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하고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발령을 받아서 짧게 했죠. 예, 짧게 6개월 동안 했는데 그때 6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사표를 낸 이유가 사형 집행 장면을 참관을 못하겠다. 검사들은 그때 당시 사형하면 거기에 형 집행 장면 그리고 구치소 이런 데 가서 실질적인 실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하겠다 해서 이제 변호사로 돼서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오랫동안 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이러고 그리고 뭐 무슨 후원금 모집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이제 커다란 기여를 한 분이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사형 집행 장면을 참관 못하겠다고 검사직을 사퇴를 했는데 네. 이것은 결국은 생명에 대한 존경, 존엄 이런 것들을 상당히 깊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 경시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자살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 예.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대한 이런 반성, 성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지만 네. 일단은 뭐 돌아가신 분이고 물론 업무적으로는 특별한 공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장을 지금 10년 동안 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살의 원인이야 어떻게 됐건 원인보다도 예. 지금 뭐
찬반이 많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찬반이 갈리는 것도 정치적인 해석 때문에 갈리는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원인에 대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것은 이제 추후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알겠습니다. 것이고. 네. 저희가 이제 표현은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선택 정도로 약간 네. 좀 순화해서 그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네. 박 시장 장례는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치러지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 목소리도 상당하거든요. 국민청원은 뭐 가족장을 치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40만 명 이상이 현재 동의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 자체가 뭐 자연사라든지 뭐 병사라든지 또는 뭐 공무상 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원순 전 시장의 추모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논란이. 네. 일단 당장 조문과 관련해서도 조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 네. 그리고 조문을 해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한 4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예. 번째로는 이제 조문한 분들 가운데는 있는 그대로 고인을 추모하자라는 조문객이 있는가 하면 예, 예.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조문은 하지만은 동시에 성추행 피해자라는 분이 이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네. 분도 있고 또 아예 조문을 안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네. 조문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삶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이런 4가지 부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죽음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기관장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서울시 기관장에 대해서도 이게 대체적으로는 뭐 동의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청원이 지금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예, 예. 그분들 주장은 가족장이라든지 좀 조촐하게 조용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특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서울시 기관장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가처분 예. 금지 신청까지 뭐 내렸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죽음 앞에는 예. 우리 모두가 좀 옷깃을 여미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네. 것은 이른바 성추행 피해자라는 분에 대한 보호는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사회적 예. 보호. 네. 뭐 신상털기라든지 예. 이런 2차 가해는 정말로 사법당국에서도 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예, 그 듭니다. 부분은 조금 이따 그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일단 서울 그 시의 기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의전 편람인데요. 예. 거기에 따르면 이제 2가지 장이 있어요. 네. 하나 이제 대통령을 하는 국가장하고 예. 일반 이제 뭐 장관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기관장인데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장관급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관장이니까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관계자들은 의전 편람에 따라서 예. 그 절차에서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의전 편람에 따르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허락을 득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박원순 고 시장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기관장으로 하게 되면은 이른바 성추행 피해자라고 고소를 한 그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또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예. 계속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인에 대한 뭐 추모 그리고 장례 절차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네. 배 교수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고소인에 대해서 2차 피해가 속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에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는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원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의당에서는 이제 그 지금 뭐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의당에서는.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체성이 협의제 민주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소수 정파
예를 들어서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소수 약자 편을 이제 서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논란이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원인이 돼서 이것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극단 선택을 만약에 했다. 네. 그러면 이 극단 선택을 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 SNS를 통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폄하하거나 여러 가지 아주 자극적인 그런 공격을 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검찰에 이것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자들이 네. 이것도 2차 가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예. 우리는 참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결정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쟁화하지 말라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최민희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히니까 또 진중권 상대상으로 교수. 이제 공방이 또 네. 격해지네요. 진중권 교수는 거의 세상 온갖 것에 대해서 다 평론을 내놓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정의당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삶은 존중을 하지만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문은 안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지만 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문을 했어요. 하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강조를 했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냐면은 정확한 죽음의 진상 규명에 또 방점을 찍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느냐, 조문은 자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 그러면 닥치고 조문하라는 얘기냐, 오히려 당신이 더 이걸 정쟁화하고 있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최장집 전 명예교수가 물론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빈소에 대해서 조문을 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 가는 대로 하는 부분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게 성숙한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울시정 공백에도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 서정엽 행정 1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전과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 권한 대행이 무엇보다 누수 없는 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이 있고 그리고 부시장 체제가 부시장은 정무부시장 있고 또 그냥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사 지금 서울시 부시장 서정엽 부시장이고 그리고 김우영 정무부시장 이런 체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고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은 어떤 조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유고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이어받아서 임무 대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을 지금 박원순 전 시장께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서정엽 부시장이 정말 재량껏 그것을 펼칠 수는 없다. 다만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금 길지 않습니까?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까지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장이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새롭게 저돌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이 서울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할 수 없고 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음 시장한테 이것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 누수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빈 공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애도 기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당일에 사망한 그 당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내년 4월에 큰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바로 이제 선거 쪽 언급을 하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그동안에 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뭐 역대급 참패를 기록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원구성 협상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그리고 절대적 열세에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1,000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네. 부산의 오거돈 전 시장으로 인한 사태, 그래서 이제 재보궐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년 4월 7일 날. 그러니까 이제 선거만을 보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대선에 버금가는 큰 판이 올 수 네. 있다라는 얘기는 맞지만 지금 예.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애도의 그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선거만 생각하냐라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면은 과연 통합당이 달라졌느냐? 네. 과거 뭐 세월호 관련해서 막말했던 그런 정당으로서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아니고 선거만을 염두에 두는 그런 정당 아닌가?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민생, 삶을 좀 책임지는 그런 정당, 예. 그리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정당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일수록 뭐 통합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굉장히 신중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부동산 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 정부가 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6.17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은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우려 반 또 기대 반 이런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여기에는 이번에 나온 고강도 대책이 보통 다주택자를 일단 겨냥한 거잖아요. 세금 많이 내서 주택 좀 팔게 하고 1주택만 갖게 하겠다.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원리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네.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예. 법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특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좁지 않을까. 예.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이것이 임대차 3법 네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집값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못되면 이것이 전세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예고가 됐기 때문에 전세값을 미리 올려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전세 대신에 우리는 그건 전세 안 하겠다. 반전세 하겠다. 네. 전세 조금 그리고 월세 예. 아니면 아예 월세로 전환하겠다. 그럼 또 효과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세입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하도 면역이 돼 있어서 정부 대책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회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면역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집값을 안정시키고 하는 마음,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해서 집을 다 팔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인데 예. 하도 다급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내놓는데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되는데 자유시장 경제 질서하에서는 총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또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입자 마음대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한다. 그리고 또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해서 다시 걷어들인다면 내가 들어와서 살겠다면은 비워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런 어떤 맹점들이 상당히 있어서 알겠습니다. 과연 정부 생각대로 이렇게 뜻대로 되면 되는데 네. 이것이 지금 부동산 문제가 계속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종합 그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요. 네. 최대 6%라고 막 언론에서 말을 해주는데 그 6%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1% 상위 1% 정도가 그렇게 해당되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고 1가구 1주택에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 더 올려서 진짜 실소유하는 그 집만 갖게 하겠다 이런 건데 비판이 많이 따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동산 처방이 어려운 거죠. 네. 뭐 역대 정부를 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씨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몇 번을 도대체 대책을 내놨냐? 그러니까 21번 내놨지 않느냐? 아니다. 김현미 장관 4번 내놨다 번이다. 하지만 세제 금융까지 하면 이번에 포함하면은 22번 예. 내놓은 거는 맞아요. 네네. 그럼 22번이나 내놨다는 것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지만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실패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은 좀 단순해야 된다. 네. 너무 복잡해요. 어렵다. 지금까지 이제 패턴을 보면은 핀셋 처방이라고 내놨지만은 시장에 잠깐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오르면 또 대책을 내놓고 그런데 굉장히 그럼 복잡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동산 정책이 좀 단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두 네. 번째는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고위직들, 예. 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나요? 이분들이 뭐 한 30%가 다주택자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채를 모두 다 팔았지만은 예. 잘 안 파는 모습 그리고 강남의 집을 보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른바 시민들 또 그러면 시장은 시그널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예. 강남 불패 신한가 보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역시 수요와 공급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함께 가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공급도 장기 임대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보유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예. 전체적인 큰 틀을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무래도 민심이 악화되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경질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재신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이것을 대책을 내놨을 때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바꿔서 된다면 10번 해도 바꾸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때 특급 소방수라고 어떤 장관을 또 투입을 한다면 이분이 들어와서 이것이 잘 해결되면 좋을 텐데 인사청문회 거치고 뭐 거치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임 장관은 또 다른 대책을 또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한 정부 대책보다 더 강한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 강한 것에서 또 효과가 없으면 또 장관을 또 교체해야 되고 예. 그럼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런 악순환 속에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장관 교체로서 지금 이 부동산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김현미 장관이 지금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이 집값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한번 책임지고 끝까지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뭐 계속 뭐 말을 하려다가도 너무 어려워서 마지막 뭐 대책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여쭤볼까요? 김현미 장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첨언을 하면 네네. 김현미 장관은 일단 재신임하는 쪽으로 예.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청와대에서도 교체 계획이 없다라고 관계자가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왜 재신임 쪽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선택을 했을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2일 날 불러가지고 후속 대책을 지시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 이 얘기는 사실상 재신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적 교체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네.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쓰임새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뭐 부총리급으로 간단 말도 있고 뭐 총리로 간단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재신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김현미 장관을 그대로 둬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민심 위반을 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경질에 좀 무게를 실은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아주 고강도 대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네. 그리고 또 뭐 임대차 관련 3법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한다. 라고 될 경우에는 또 경질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